예,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어제 청와대가요, 3번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지명, 법무부 장관 교체, 비서실장 사이까지 쭉 발표를 하더니 오늘 청와대가 후임 비서실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좀 가라앉은 분위기로는 새해를 맞을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었을 텐데요.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문 대통령, 청와대 2인자로까지 불렸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 이제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후임 얘기도 이따 하긴 하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좀 너무 늦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영민 전 실장이 처음 논란을 일으킨 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 두 채 중에 한 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반포집이 아니라 본인의 지역구인 청주집을 처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가 정말 민심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또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때 노영민 실장을 교체했다면 훨씬 더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코로나 2차 확산의 책임을 이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나 집회 주동자들에게 물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를 둘러쓰고 온 국민이 협력해야 될 시기에 이 정치적으로 진영 갈등이 더 첨예하게 되는데 노영민 실장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까지 계속 노영민 실장을 유임시켜 온 것 자체가 사실은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가 흔들리는데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짧게 하나 더요. 그런데 오늘 물러나면서 중국의 고사성어 하나를 노영민 실장이 인용했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빙동 삼척 비일일지한. 이거 어떤 뜻입니까? 삼척이 1m 정도를 뜻하는데요. 예. 1m에 달하는 얼음 기둥이 빨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추위 끝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 얼음 기둥을 녹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인데 예. 아마도 지금 현재 물러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 우린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청와대 내부와 여권에 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고사보다는요. 처음에 취임하면서 남겼던 춘풍추상. 기억이 납니다. 바깥에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고 우리 스스로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과연 노영민 실장 시기에 청와대 내부의 참모들이 바깥에는 봄바람처럼 너그러웠는지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 엄동설안의 야당 의원들 안 만나주고 세웠던 일화가 저는 떠오르고 청와대 내부에는 과연 가을서리처럼 엄격했는지 아무 비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돌아봤으면 더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사성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노영민 실장이요. 1년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 임종석 전 실장보다 더 오래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비서실장 타이틀까지 갖게 됐는데요. 재임 기간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의 국회 설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다니요.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렸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저기 노 실장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네요. 김병진 의원님. 근데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것들의 책임을 지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발목을 잡았던 건 여기 보면 본인의 이 반포 아파트 매각건을 두고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준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서 다른 참모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하도록 함으로써 사실 정부적인 부담을 상당히 줬죠. 그래서 아마 그 책임이 대단히 컸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예.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비서실장에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역량을 지금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것 되고요. 아까 그 장해창 평론가 얘기했듯이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의원들하고 지금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입씨름하고 설전을 많이 벌리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김기춘 이제 비서실장이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뭔가 이 회의석상에서 지시한 게 있거든요. 아, 박근혜 정부 때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근데 그 김영한 비망록이라 그래서 그렇죠. 청문회 당시에 나타났는데 그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는 어땠든지 간에 권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초선 의원이라도 기본적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들으라라고 하는 그 문구가 김영한 비망록에 있어요, 보면. 예.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어쨌든 청와대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사정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하고 저렇게 입씨름을 하면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국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저렇게 언쟁을 해버리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협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이 다 합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노영민 실장은 부동산 논란, 여기 보이는 이런 부동산 논란에 지난 여름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실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그 기대가 높아진 것만큼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고민이 있을 때 나는 이 사람하고 가서 상의한다. 저는 노영민 나온 거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와대 생활을 한번 짧게라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아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서울시장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얘기를 좀 했었다면 노영민 비서실장 내후년에 있을 2022년도에 충북지사에 출마를 정말 하긴 하는 겁니까? 노 실장도 뭐 정치인이니까 그 차기에 뭘 할 것인가 이거는 뭐 늘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으로서 가능한 거는 충북지사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청주 지역에 그 장정순 의원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 자리가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출마할 수가 있겠죠. 우선 그 최근에 그 이른바 이제 그 반포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 청주 집을 팔았다고 해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는데 다시 청주에 전셋집을 얻었고 그 지역 언론과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퇴임 후에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뭐 그 충북 출신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인사를 또 그 삼청동 공간에서 아마 그 저기 저녁식사도 같이 한 거 등 아무튼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 챙기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선거가 2022년 6월에 열리는데 2020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 그렇죠. 대통령 선거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노 실장의 그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그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모신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에 야당 그 후보가 그것도 만약에 충청도 출신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조금 그 노 실장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오늘 김가륵 교수님, 김상조 정책실장도 어제 동반사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뭐 전쟁 중에는 장소 안 바꾼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 관련된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백신 문제, 그리고 뭐 코로나 방역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현안으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실장을 바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인사가 그냥 위임이 아니고 저는 순차적인 어떤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실장이 한꺼번에 이제 교체가 될 경우에 상당히 경착륙의 어떤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서 상황을 좀 더 연착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인물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영민 사장은 경제혁신 전도사입니다. LG전자 상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장, 포스코 ICT 총괄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영혁신을 지도하고 미래산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딪혀야 할 어려움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미안하면서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과 또 인간관계 전반이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유영민 비서실장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유 비서실장이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이 인물의 이력보다 삼철, 그러니까 양정철, 이우철, 이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안 된다라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철 중에 한 사람,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나 이호철 전 수석을 임명하게 된다면 사실 임명하는 문제부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임기 후반부에 그러한 논란에 청와대 비서실이 휩싸이는 것을 좀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유영민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 어떤 정무적인 부분보다는 유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에도 오래 있었고 경제 전반의 문제들 또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의 문제들을 비서실장과 함께 잘 풀어내서 임기 막판에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좀 남기고 싶다는 그러한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요. 제가 제 주변에도 이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에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마음의 빚이 평소에 좀 있는 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유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해운대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 지금 바깥의 민심을 가장 최근에 본인이 출마도 해보고 낙선하면서 생생하게 느낀 적임자라는 뜻이죠. 정무적인 부분에서 저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바깥에 얼어붙고 있는 이 민심을 이 청와대 참모들을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민심이 정말 안 좋다. 알겠습니다. 뭔가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전달하기에는 그래도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20대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하셨잖아요. 이철희 전 의원이 뭘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대표 사과를 해야 되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가지고 업무 집행정지 내렸는데 가처분을 통해서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또 집행정지 판결이 났고 그 정도 상황이 됐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이게 내부적으로 명확한 진단을 해보고 나서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것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여당 일부에서는 그럼 탄핵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공소청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들이 지금 여당 내에서 이게 튀어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여당에 대한 신임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냥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생각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의 쓴소리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비서실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볼까요? 가는 노영민은 영민하지 못했는데 오는 유영민은 영민하게 일 잘할까?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법사위 패스트트랙에 기소된 야당 의원들 많은데 왜 박범계 후보자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만 문제를 삼냐?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박범계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읍소하냐요? 법제처를 두고 했던 얘기를 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볼까요? 오늘부터 3단계라 한참 늦었는데 차관이 발표하니까 장관을 어디 갔냐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추윤 갈등으로 지친 한 해, 지센 한 해, 신축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마지막 댓글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댓글 5개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 종소리까지 봤고요. 오늘 두 전현직 비서실장 얘기도 했는데, 과거 곽진영 씨, 종말이라고 알려진 배우 곽진영 씨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해서 좀 연예계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